페어 해군 정보장교인 할 캐퍼와 함께합니다. 그 전에 폭스의 예샤 하스나인과 함께 중동 전쟁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나토가 어리석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큰 시험이었고 우리가 꼭 필요하진 않지만 그들은 있어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리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토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영국 총리를 옹호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키어는 윈스턴 처칠이 아닙니다. 키어 스타머는 아일랜드와 영국 관계 재정의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가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믿으며 당신이 그와 잘 지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백악관은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내부적인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국가 대테러센터 소장 조 켄트가 사임했는데 그는 이란이 우리나라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 압력에 굴복했다고 했습니다.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대통령이 이란이 지하우리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저는 항상 그가 안보에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요. 정부 내부의 두 소식통은 켄트가 이란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폭스뉴스에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가 승리를 위한 계획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항상 몇 시간만 더 지나면 또 하나의 임무 완수 현판을 걸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방문은 갈등으로 인해 연기되었고 정부는 이 사태가 오래 갈수록 소비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임을 인정하며 미국인들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소비자들에게는 피해가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작은 걱정거리입니다. 우리는 일정에 앞서 있어 매우 자신 있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공화당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자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상원이 공식적으로 이 법안을 논의 중이며 이 과정은 몇 시간에서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아이샤 하스나인이었습니다. 폭스뉴스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2.5톤짜리 관통폭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 센트콤은 몇 시간 전에 미군 부대가 2.5톤짜리 관통폭탄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르무즈 해협 근처 해안에 있는 이란의 요새화된 미사일 기지에서 그곳에 배치된 이란의 대한순항 미사일이 해협의 항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그들은 밝혔습니다. 전직 해군 정보 장교이자 분석가 그리고 스크랩 팟캐스트의 진행자인 할 캠퍼가 오늘 저희와 함께합니다. 2.5톤짜리 지중관통탄,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걸 사용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마 이번이 이 모델이 처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꽤 진보된 관통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말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우리가 썼던 것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최근, 그러니까 지난 5, 7년 동안 확실히 해오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종류의 탄약에 대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탄약들은 깊은 지하 은신처, 시설, 터널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건설한 것들을 파괴할 수 있죠. 특히 이란을 겨냥해서 개발되고 있지만 북한이나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드론, 탄도미사일, 그리고 기타 모든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점점 더 많이 지하에 숨기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안 바로 근처에 있는 많은 크루즈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이 있는 터널을 명중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우리는 B-1B와 같은 중폭격기가 이란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B-52 폭격기들이 이 지역에 있는데 정확히 무엇을 타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해안선을 따라 대공방어망을 제거하면 B보다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런 대형 폭격기들이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이 폭격기들은 전방에 더 가까이 배치될 수도 있어서 하루에 더 많은 출격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중무장을 이용해 지하 시설을 무력화하고 그들의 대함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오르무즈 해협에서는 더 빠르게 말이죠. 할, 당신이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라마트간에서 발생한 공격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습니다. 카메라가 올라갑니다. 건물의 상층부가 방금 전 그 공격으로 손상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카메라를 보고 있었고 그들은 현장 상황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텔아비브 지역을 강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혹시 트레잉스트의 게시물을 화면에 띄울 수 있을까요, 할? 트레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할 이스라엘 중부에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집속탄이 텔아비브와 그 주변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할 이스라엘에는 상당히 견고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무언가가 뚫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 중 하나는 이란인들이 그들의 탄도미사일에 집속탄 탄두를 장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봤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그 미사일이 도착했을 때 아이언돔이나 데이비슬링 또는 다른 어떤 방공 시스템이 그 미사일을 요격하면 만약 그 요격이 목표에 명중하고 특정 지역 바로 위에서 일어난다면 강력한 다질 폭발물로 하나의 탄두를 파괴하는 대신 그것은 산산조각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파괴되기 전에 부서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속탄이 흩어지면서 이것은 방공에서 훨씬 더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국제전쟁법에 따라 집속탄을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매우 파괴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란은 이것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무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방공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 자체를 파괴하려고 할 때 그 파괴가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조 켄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켄트에 대해 이야기해 왔죠. 오늘은 잠깐 오디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그는 국가 대테러센터의 국장인데 대테러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켄트가 사임했습니다. 그는 오늘 이란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우려로 이를 발표했죠. 그는 양심상 트럼프 정부의 싸움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게시글 해서 이란이 우리 국가에 즉각적이거나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미국 내 강력한 로비의 압력 때문에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테러 위협을 분석하고 감지하는 기반인 국가대테러센터의 수장입니다. 그가 편지에서 쓴 주요 이유는 이란이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라울, 이란이 즉각적인 위협이었나요? 이란은 항상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요원과 잠복세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리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미국의 요원과 잠복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며 후티들은 최근 몇 년간 바브엘 만데부 해역, 홍해, 아덴만에서 대함 공격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모든 시아파 민병대들도 있는데 이들 역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한 말을 들었지만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란이 아직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고 아직 핵탄두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장 임박한 위협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들이 아직 미국 본토에 대규모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란이 아직 진짜 위험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조 칸트가 NCTC에 임명된 것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말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사임하면서 했던 말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시 말해서 그가 유대인 로비나 비슷한 것, 유대인 영향력 같은 것을 탓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결정에서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를 찾기 위해 깊이 파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를 정말로 불편하게 했던 것은 미국이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전쟁을 치르는데 완전히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의 정치적, 이념적 관점에서 그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그 직책을 떠나면 베테러 센터의 대테러 활동에 지장이 생깁니다. 은퇴한 정보 장교로서 제가 약간 편향적일 수 있지만 조 켄트가 그 직책을 떠난다고 해서 그들의 속도가 느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의 후임자가
그와 똑같거나 더 나은 일을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이 전쟁에서 이룬 몇 가지 중요한 진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최근에 미국 센트콤이 얼마 전에 소셜미디어에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걸 잠깐 같이 보시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군사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들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드론, 해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군, 해군, 해병대의 조종사들은 합쳐서 6,000회가 넘는 전투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미군 합동 전력에 비할 데 없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란 상공에서 제공권을 유지하는 동안, 그리고 에피큐어 작전의 모든 팀원들에게 계속 전진하고 굳건히 버티며 승리를 위해 싸우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방금 전 미국 센트콤 공식 계정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요. 또한 지난 24시간 동안 2명의 주요 이란 지도자가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의 사령관으로 여겨지는 알리 라란자니와 AP에 따르면 대규모 시위 진압을 담당했던 내부 보안군을 이끌었던 골란레자 솔레이마니 장군이 포함됩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전체 맥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식 참수 공격이라고 부르는 고전적인 공격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전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전 공격들에서 인상적인 사례들을 몇 번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관련된 공격에서 하산 나스랄라 그 조직의 지도자를 제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인상적인 공격을 수행했으며 시간에 매우 민감한 첩보를 바탕으로 항공기를 출격시키거나 미사일을 아주 빠르게 발사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라란자니와 관련된 문제는 그가 결정권자로 불렸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그 결정권자라며 그를 강조했죠. 그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와 관련해서는 그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정말로 알지 못했고 그가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로 그에 대한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라란자니가 사실상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혁명수비대의 신뢰를 받는 많은 인맥과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수 공격은 바로 이 순간 정권을 지휘하던 주요 의사결정자를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정권의 신뢰도 측면에서 그는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시즈의 수장인 올라무레자 솔레이마니가 있습니다. 바시즈는 정말 큰 준자발적 민병대 조직으로 아마 약 35만 명의 구성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들로 이념적으로 정권에 봉조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법집행기관이라고 부르는 게 정말 싫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과분한 표현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억압의 요소는 12월과 1월에 이란 전역에서 일어난 시위대의 끔찍한 죽음과 너무나 밀접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고 두 공격 모두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남자가 그 얘기를 해서요. 라리자니 같은 사람이 왜 결정을 내리는지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있을 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대통령 마수드 페사치키안도 있는데 왜 이 두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라리자니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건가요? 페사치키안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그는 걸프 국가들과 아랍 국가들에게 자신들이 그들의 호텔과 다른 위치를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가 사과를 하고 있는 동안 혁명 수비대는 같은 국가들에 더 많은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명목상의 대통령일 뿐이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지휘를 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하메네이나 모즈타바 등 새로운 최고 지도자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에 대한 소식도 그를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한 뉴스 앵커가 여러 페이지의 대본을 읽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가 썼다는 편지는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부상을 입었고 어쩌면 완전히 무력화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죽인 바로 그 공격에서 말이죠. 그가 거기 있었다는 건 말이 됩니다. 이 공격들이 일어났을 때 그가 같은 장소에 없었다는 증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얼굴에 심한 상처와 발 부상을 입었고 다리를 잃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내부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장기에도 부상이 있으며 혼수 상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음모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리 라리자니는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며 나라를 이끌고 전쟁에서 정권의 대응을 주도하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라리자니가 가졌던 것과 같은 영향력, 같은 인지도, 같은 지지층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스랄라를 제거했을 때도 우리는 헤즈볼라가 멈출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려되었고 이것이 헤즈볼라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나스랄라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제거하면 재조직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현지 시각은 새벽 2시 40분쯤입니다. 텔아비브의 생중계 화면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오늘 아침 우리는 알리 라리자니를 제거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혁명수비대의 수장으로 이 조직은 실제로 이란을 지배하는 갱단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바시지 사령관과 그의 부하들도 제거했습니다. 이들은 테헤란과 다른 이란 도시의 거리에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곳에서 공군의 비행기와 드론을 이용해 공중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하기 위한 나토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한 제안이 대체로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의 행동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들여 이 나라들을 보호하는 나토를 항상 일방통행로로 봐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필요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동맹국들에게 왜 그 해협을 더 많이 보호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말하자면 많은 언어적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꽤 강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 문제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유럽 지도자들에 대한 발언에서 매우 솔직했습니다. 저는 그가 키어 스타머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 모두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중동 열서의 전쟁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적 현실은 맞아요. 그들이 우리를 도우러 왔다는 것입니다. 나토의 5조가 활동된 유일한 경우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제안을 보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전 세계 다른 곳에 테러와의 전쟁에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덴마크 군에서 상당히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기준으로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장을 정했고 물론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났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입하는데 매우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이 중동 출신의 국내 유권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무슬림이고 이란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매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과거에도 봤듯이 이런 일에 개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그런 모험이나 임무에 개입하게 되면 결국 거리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에 손대는 것도 정말로 주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서 들은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나서면 학살당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권이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시위대를 진압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파, 시와 또는 이스라엘이 시위대를 지원하고 싶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시위대를 지원해서 포위를 막고 혁명수비대가 거리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당국이 바시지와 혁명수비대가 시위대를 말 그대로 학살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월과 1월에 그런 짓을 했고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오히려 지금은 더 심하게 할 것 같아요. 시위대는 배신자로 여겨질 것이고 그들은 정권을 이란 그 자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극도로 잔인하게 대할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이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수비대와 바시지 부대에 대해 매우 정밀하고 시간에 민감한 전술 공격을 수행하여 그들을 제거하고 전투에서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시위대와 접촉하기도 전에 말이죠. 항공 지원을 요청하고 정확한 무장을 갖춘 항공기를 정확한 시점에 투입하는 데에는 상당한 수준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혁명수비대의 진지와 포위된 진지들을 공격하고 막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위 발생 전 이 체제의 두 요소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것은 시위가 거리로 나왔을 때 이 세속적인 보안군들이 그들과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까지 몇 주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라울은 더 스트랩 팟캐스트 진행자입니다. 당신이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팟캐스트를 막 출시한 것을 봤어요. 스트랩을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들어보세요. 고마워요 할 맞죠?